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그 아까 4번 양과로 그 정치행정 이론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 표에서 등장 배경 밑에 특징 칸 있죠. 그것 좀 제가 잡고 넘어갈게요. 거기서 보시면 두 번째 점은 체크를 할게요. 정치행정 1원론을 통치기능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뜻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써두긴 했는데 통치기능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기능과 행정적인 기능을 합친 말이에요. 근데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부가 정치적인 기능도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그리고 행정적 기능도 수행한다는 관점이니까 통치 기능설을 정치행정 이론론이라고 부르기도 한다는 뜻인 거죠. 그리고 거기 통치 기능설에서 두 번째 슬래시에 대표적인 학자라고 나온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거 체크하세요. 그거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한글로 좀 써드릴게요. 디목과 애플비예요. 디목과 애플비라는 사람이 정치행정 이론론을 주장했다. 제가 편의상 정행일원론 이렇게 적을게요. 사실 행정학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 다양한 학자가 등장하게 돼요. 그런데 당연히 모든 학자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얘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요 표시할게요. 아까 정행 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우드로 윌슨이었죠, 여러분. 얘는 디목과 애플비. 중요하다 보니까 이거 제가 두 문자를 따드릴게요. 제 친구 중에 일원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내 친구 일원이가 있는데 이 친구가 어디가 아프냐면은 목 디스크가 있어요. 내 친구 일원이는 목 디스크가 있어서 목 디스크가 있으면 여러분 아프겠죠? 아파. 자, 눈치가 있는 분들은 눈치를 챘을 수도 있겠지만 디목이 어디예요? 디목이죠, 여러분. 내 친구 일원이는 목 디스크가 있다. 디목. 그리고 애플비 자체가 A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파. 이렇게 애플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세 번째 칸에 사회적 능률성 추구라고 되어 있죠. 그거 체크해 두겠습니다. 사회적 능률성에다가 이렇게 적어둘까요? 같은 말로 민주성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회적인 능률성을. 민주성 이퀄 사회적 능률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국가 위기 시에 행정부가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 권한을 가져야 된다고 보는 게 정행 1원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이 해결하기를 원하는 문제를 정부가 해결을 해줘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사회적 능률성이라고 사회적이라는 민의를 반영을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사회적 능률성을 민주성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추가적인 개념을 한 가지만 제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회적인 능률성이랑 기계적인 능률성은 달라요. 이 기계적인 능률성은 오로지 아끼는 것에만 초점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이해하실 때 그냥 이거 가성비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이제 행정 이론 챕터를 우리가 들어갈 때 거기서도 나오겠지만 정치행정 이원론이라는 것은 기계적인 능률성을 추구한다. 이러면은 맞아요. 왜냐하면은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이 행정이라고 봤으니까. 그게 행정이 되어야 한다고 봤으니까. 그런데 정치행정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기계적 능률이 전부가 아니라고 보는 관점이에요. 민의를 반영한 행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인 능률성을 추구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밑에 공사행정 이원론이라 불린다. 그거 체크해 두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제가 말로 풀어서 설명하면 이렇게 되겠네요. 정치행정 일원론이라는 것은 행정과 경영이 다를 수 있다고 보는 관점이다. 그런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경영이 정책 결정을 하지는 않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사행정 이원론이라 불린다. 이렇게. 자, 그러면은 그 밑에 5번 양괄호에 정치행정 새 이원론과 새 일원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이원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핵심을 말씀을 드리자면 두 번째 점에다가 체크를 해둘게요. 그게 핵심이거든요. 요거죠. 두 번째 점. 그 요점 정리를 제가 간단하게 좀 해드릴게요. 그냥 글로 리딩을 하셔도 좋지만 제가 판서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요.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에 따르면 행정학의 연구 분야라는 것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가치의 영역이 있고 사실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하시죠. 가치의 영역이라는 것은 사실 영역에 비해서 주관적인 연구 영역이에요. 주관적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다는 뜻이에요. 반면에 객관적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사실적인 연구 영역은 상대적으로 이 영역에 비해서 객관적인 영역이다. 객관적인 지식을 도출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이먼이라는 사람은 아까 제가 어디서 잠깐 말씀을 드렸냐면 혹시 기억하세요? 과학성 말씀드릴 때 체크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럼 우리 찍어볼까요? 사이먼은 행정학의 연구 분야를 가치와 사실로 구분하고 어디를 중점적으로 연구하자고 했을까요? 좋습니다. 이쪽을 강조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과학성을 강조했던 사람이니까. 과학적 지식이라는 것 자체가 객관적인 지식이거든요. 보통. 자, 그러면 아까 정치행정 이원론 얘기에서 나왔던 걸 잠깐 제가 끄집어 낼게요. 허버트 사이먼에 따르면 정치적 기능이 있죠. 정치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정책 결정과 관련이 있는 거죠. 4대강 사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와 관련성이 있거든요. 이거는 가치의 영역인 거예요. 정치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근데 상대적으로 행정적인 기능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기능에 비해서는 객관적인 사실의 연구 분야라고 볼 수 있죠. 무엇이 더 능률적인 집행인 거냐는 따지기가 객관적인 지식을 만들어내기가 용이한 거잖아요. 그럼 정치행정 새 이원론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쪽의 연구 분야가 있다는 거는 인정은 한다. 하지만 이쪽을 연구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사이먼 같은 경우엔. 이쪽을 강조한다. 이게 새 이원론의 요점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리딩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문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논리 실종주의 이런 표현들은 제가 뒤에서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사이먼이 얘기한 것이다. 연구 분야를 둘로 나누고 사실적인 부분에 초점을 두자. 자, 그러면은 그 밑에 새 이론론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거는 개념을 저랑 같이 한번 리딩을 해보실 텐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행정이 어느 정도 정치적인 기능도 담당하고 있다는 이론론보다 적극적인 의미를 지니는 개념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행정우위론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다가 체크해 두겠습니다. 행정우위론.
그럼 뒤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입법부는 국가 내에서 형식적인 존재에 불과하고, 그리고 거의 모든 정책 결정을 행정부가 수행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기존의 이론론하고 어떤 차이예요? 기존의 이론론은 어느 정도의 정책 결정만 행정부가 한다는 관점이라면, 새 이론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정책 결정을 행정부가 주도한다. 이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뭐라고 써놨냐면, 제 학부에서 이제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우리나라의 군사정권과 유사한 개념이다. 이렇게 적어놨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때는 입법부의 권한이 굉장히 적었으니까. 저기서 이제 행정우위론이라는 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보다 위에 있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행정우위론 이퀄 정치행정 새 이론론, 이렇게 해도 같은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특징에서 제가 잡아드려야 될 게 이게 있어요. 발전 행정론이라는 거 나오거든요, 여러분. 발전 행정론. 공부하실 때 발전 행정론이 정치 행정 새 이론론과 같다고 보셔도 좋고, 행정 우위론과 같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발전 행정론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워딩 자체가 이렇게 되잖아요. 발전 행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면, 행정부 주도하에 국가 발전을 이룩하는 현상을 설명한 것을 발전 행정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발전 행정 이퀄 행정 우위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내지는 정치 행정 새 이론론, 다 같이 공식처럼 제가 적을까요? 자, 그 다음에 특징 세 번째 점으로 가서요. 이 정치행정 새 이론론은 뭘 강조하냐면 이런 얘기가 나올 거예요. 효과성과 기술성을 강조한다. 요거 체크해 둘게요. 효과성과 기술성을 강조한다. 효과성이라는 개념은 여러분이 아직 안 배우셨어요. 그것도 뒤에 나오는 건데, 효과성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다루는 개념이에요. 목표의 달성도. 그러면 효과성이에요.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든지 합격하는 것을 우선시한다. 효과성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근데 기술성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앞서서 배웠었죠, 여러분? 문제 해결이라는 특성입니다. 그러면 발전 행정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서든 국가 발전을 이룩했는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체를 해결했는지를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효과성과 기술성을 강조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자, 그러면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8페이지에서 이제 챕터 2에 행정 이론이 나오죠, 여러분. 행정 이론. 이거는 여러분이 내년에 시험지를 펼치잖아요. 그러면 2문제 이상 나온다 딱 생각하시는 거예요. 챕터 2는 별표하겠습니다. 사실 미국의 역사를 다루는 어떤 개념과 관련성이 좀 깊어요. 경영학에도 보면은요, 경영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경영 이론이라는 건 뭐냐면 기업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될지 다양한 학자의 견해를 다 모아둔 것을 경영 이론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행정 이론은 어떻게 행정을 하는 게 좋은지 다양한 학자의 견해를 모두 종합을 해둔 게 행정 이론이 되겠죠. 그게 이제 행정 이론에 대해서 쭉 나열이 됩니다. 약간 추상적이긴 한데, 아까 제가 처음에 OT 수업 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막상 시험에 나올 때 어렵게 안 나와요. 너무 긴장하지 않으셔도 좋다. 그러면 맨 처음에 나오는 행정 이론이 1번에 지금 관리주의라고 나왔어요. 그렇죠? 관리주의다. 교재
보시면 관리주의라는 행정 이론은 핵심이 뭐다? 행정 이퀄 능률적인 관리라고 보는 그 모든 학자의 견해를 다 모아둔 것을 관리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관리주의는 뭐다? 능률적인 관리, 행정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장한 학자들을 다 모아둔 거예요. 그러면 관리주의예요. 그럼 제가 퀴즈 하나 내볼까요? 아까 처음에 배웠었던 우드로 윌슨 있죠. 우드로 윌슨이 1887년에 행정의 연구라는 글을 쓰면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하셨잖아요. 그 우드로 윌슨은 관리주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역할이라는 것은 행정적 기능만 잘하면 된다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윌슨도 관리주의라는 학파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죠. 자, 그런데 밑에 파란 박스에 보시면 관리주의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공식적인 구조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렇게 나오죠. 요거 체크해 두겠습니다. 공식적인 구조. 그러면 선생님 공식적인 구조가 뭡니까? 제가 뒤에 풀어 써놨어요. 뭐라고요, 여러분? 시스템 설계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시스템 설계. 아니, 시스템 설계는 또 뭡니까? 만약에 자영업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은 모두 다 사무소를 차리실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혼자서 일을 하실 수도 있지만 좀 일이 바빠지다 보면은 직원을 뽑겠죠. 그러면 직원을 어떤 식으로 뽑아야 될지 나름의 시스템을 정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직원을 뽑아가지고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일을 시키고 급여 체계는 어떻게 잡아야 될지 시스템을 또 잡아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다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의 입장에서 시스템은 뭘까요?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뭐에 근거해서 하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식적 구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관리주의를 주장한 학자들은 모두 다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아주 좋은 공식적인 구조를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럼 맨 처음 칸에 나오는 게 윌슨이죠, 여러분. 이 윌슨은 아까 우리가 배웠었던 우드로 윌슨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했던 분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럼 아까 배웠던 내용이 또 그대로 써 있죠. 자,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 윌슨이 관리주의 학파에 들어간다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점에 보시면 행정의 연구에서 정행 이원론을 처음으로 주장하신 분이다. 아까 배웠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점하고 연관되는 내용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정치행정 이원론을 왜 주장했대요, 여러분? 역관주의의 병폐 때문에 주장했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치인과 행정인은 따로 분리돼서 분업하는 게 좋다. 그게 그런 시스템 설계가 국가 관리에 좋다라고 보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다. 제가 조금 몇 가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지금 스포일스라고 나온 표현이 있죠. 이렇게 나왔어요. 얘가 영어 단어를 번역을 하면요, 전리품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전리품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물건이죠. 그게 공직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저기서 말하는 전쟁은 뭐예요? 대선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역관주의를 스포일 시스템이라고 표현도 해요. 됐죠? 뒤에 보니까 역관주의의 폐해가 괄호 열고 여러 가지가 있대잖아요. 보시면 행정의 전문성 감소, 요거는 비능률성과 관련성이 있겠고, 안정성 감소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나중에 인사행정 제도에서 따로 배우기도 하지만 제가 그냥 미리 적어둔 거예요. 요즘에 공무원 시험 보고 공무원이 되면은 정년이 몇 살이에요? 60살이에요. 60살.
그러니까 정년이 60살이라는 건 60살까지 근무가 가능하다 이런 뜻인 거죠. 60살이 되기 전까지는 함부로 자의적인 해고를 할 수 없는 게 맞죠. 근데 역관주의 인사행정 제도에서는요, 공무원에 대한 신분 보장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행정의 안정성이 떨어졌다 이런 비판이 있어요. 무릇 정책이라는 것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꾸준히 근무하던 사람들이 기존의 정책을 집행해주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신분 보장을 안 해주니까 정권이 바뀌면서 모든 공무원이 다 같이 바뀌기도 하는 거예요. 행정의 안정성이 떨어졌다 이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패의 문제도 있었다 이러잖아요. 이거는 왜 그랬을까요? 아, 나는 언제 잘릴지 몰라. 내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많이 해먹어야 되겠다. 그런 인식이 공무원 사이에 만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 그래서 국민의 신뢰가 하락한 것을 목도하고 정행이혼론을 주장하였다. 그 정도가 전부였어요. 자, 그런데 요거 하나 제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이 정치행정 이혼론은 실적주의를 상징하는 펜들턴법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한다. 요 표현 하나 체크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개념 관계를 제가 짤막하게 그려드릴 테니까 적어두시는데 간단해요, 여러분. 역관주의라는 인사행정 제도는 아까 나와 있었는데 1829년에 잭슨 대통령이 공식적인 인사행정 제도로 도입을 하셨어요. 핵심적인 키워드는 뭐였어요? 정당 충성도. 근데 이런 인사행정 제도가 비판을 받았어요. 무엇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봐도 상관이 없거든요.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이렇게 봐도 좋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영어로 표현하면은 메리트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즉 실적이나 능력에 따라서 공무원을 임용하자는 인사행정 제도예요. 그럼 요즘에 공무원이 되는 친구들은 시험 보고 공무원 되는 거 맞죠? 실적주의 인사행정 제도예요. 이거는 왜 나왔겠어요? 비능률적인 행정을 만들어내니까 실적주의가 나온 거죠. 근데 연도를 보니까 1883년인 거예요. 이때 펜들턴법을 제정을 하게 돼요. 공부하실 때 이렇게 공부하셔도 무관합니다. 왜냐하면 펜들턴 법 자체에 이 실적주의가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양자는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게 정치행정 이원론하고 어떤 관계인지만 정리하고 끝내도록 할 건데요. 정행 이원론이 있어요. 자, 퀴즈 내보겠습니다. 정치행정 이원론은 역관주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여러분? 얘는 능률적인 거 좋아하니까 비판하는 관점이에요. 자, 그럼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얘는 실적주의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좋아하죠? 그래서 지지한다. 그리고 정행이원론은 1887년에 나왔다. 천천히 적으세요. 사실 제가 가르쳐 드리면서 필기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 작년에랑 재작년, 제가 방문가, 종로 방문가에서 행정사 수업을 한 지 어느덧 5년 차가 됐어요. 그간 5년 동안 행정사에서 이 행정학을 가르치면서 그 판서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처음으로부터 끝까지 제 손으로 다 판서해서 가르쳤거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좀 있었어요, 여러분. 맥락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제 이름으로 기본서를 이렇게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교재에는 제가 그간에 했었던 판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은 필기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에 이제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윌슨이 불린다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 왜 그러냐면 윌슨의 정행 이론론이 나오고 나서 행정학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윌슨은 행정학의 아버지라고 불린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슬래시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미국의 독창적인 행정 이론 개발을 주장을 했는데 다만 유럽 국가의 행정을 참고했다는 표현이 있을 거예요. 요거 체크를 좀 해두겠습니다. 저기서 이제 유럽 국가의 행정을 참고했다는 게 뭐냐면, 그래,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좀 배울 만한 건 배우는 게 좋겠죠, 여러분. 유럽 국가에서. 근데 이제 윌슨이 유럽 국가를 한번 보니까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가 유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료제를 우리가 행정을 할 때 관료제라는 조직 구조를 도입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우드로 윌슨이 주장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유럽 국가 행정을 참고했다 정도 얘기. 자, 그 밑에 테일러가 나왔어요. 이 사람은 사실은 경영학에서 더 많이 회자되는 사람이기는 해요. 그런데 프레데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주장한 과학적 관리 기법이라는 게 능률적인 관리에 도움이 되는 지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관리주의 안에 이 프레데릭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론을 집어넣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1911년에 과학적 관리론을 처음으로 발표했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요거 두 번째 칸이 전부예요. 그렇죠? 능률적인 관리를 잘하자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생산성을 제고하자 이겁니다. 그러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여러분? 그 그림으로 사실 끝내시면 돼요. 프레데릭 테일러의 주장 요점은 뭐냐면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 가지고 유일 최선의 길을 발견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노동자들한테 가르쳐 가지고 인센티브 제도를 설립하자. 뭐 요 정도가 요점인데, 이 시간과 동작 연구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작업 분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작업 분석. 이거는 여러분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바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직원을 뽑았어요. 그러면 몇 시서부터 몇 시까지 이제 일하는 시간입니다 얘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9시서부터 6시까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일을 어느 정도나 하고 퇴근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정할 거예요, 안 정할 거예요? 당연히 구체적으로 정해야 되겠죠. 이거를 시간동작 연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노동자가 일하는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동작을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관리자가 분석을 해봐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유일 최선의 길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출근해 가지고 일해야 되는 그 양을 정확하게 설정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인건비 주는 입장에서 돈이 안 아까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요 과업량을 설정을 해두고 직원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을 가르쳐야 되겠죠, 여러분. 너 이거 이제 앞으로 일해라. 그리고 최고 과업량을 만약에 달성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한테 돈을 좀 더 주면 되겠죠. 이런 관리 기법에 대해서 최초로 제안한 사람이 테일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현대 사회에서도 다 쓰이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그 연구가 사실은 어디서 진행이 됐었냐면은 철강회사에 있었어요, 여러분. 철강회사. 철강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을 생산하기 위해서 광석 같은 거를 노동자가 이제 채굴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광석을 캐려고 할 때 모두 삽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삽의 크기가 다 다르겠어요? 똑같이 하겠어요? 똑같이 해야 되겠죠, 여러분. 삽의 크기를 다 다르게 하면은 이거 업무량이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노동자들이 삽을 푸는 동작을 할 때도 어떤 궤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까지도 다 자세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매출을 극도로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왜 좋은가라고 했을 때 이 테일러의 견해에 따르면 회사의 순이익이 증대가 되면 누구한테도 이익이라고 보는 거예요. 노동자한테도
이익이 된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순이익을 이제 증대하고자 했을 때 사실 관리자만 좋은 거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노동자들한테도 이게 좋다라고 봤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작업 분석을 했다는 거죠. 아시겠죠, 여러분? 시간 동작 연구,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길 발견, 그리고 이거를 가르치고 인센티브 주자. 아시겠죠? 이 정도가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네 번째 점에 보시면은 과학적 관리론에서 관리자는 생산 증진을 통해서 여러분 뭐라고 해요? 노사 모두를 이롭게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사업자 모두를 이롭게 해야 된다. 세 번째 점은 중요한 건 아니라서 제가 말로 설명하고 끝낼 텐데 처음에 이 과학적 관리론은 하나의 운동으로 출발하였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말하는 운동은요. 미국 사회 내에서 발생했었던 진보주의 운동을 얘기합니다. 이 진보주의 운동은 능률성을 강조하자는 거예요. 좀 역사로 들어가 보면은 역관주의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켰었거든요, 여러분.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비능률적인 행정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제 화가 나겠죠, 여러분. 정치와 행정체제를 개혁하자는 진보주의 운동이 미국 사회 내에서 발생했었습니다. 이러한 처음에 운동으로 출발을 했다가 나중에 이론으로 정립이 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프레데릭 테일러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9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어윗과 귤릭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여러분.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을 주장을 했었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정을 하게 되면은 능률성을 극도로 높일 수 있어라고 하면서 몇 가지 원리들을 제시하셨어요. 거기에 대한 개념 정리를 간단하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행정의 4대 원리라는 걸 주장을 하셨어요. 이거대로 하면은 어떤 국가든 어떤 조직이든 무조건 능률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거야. 이렇게 본 거예요. 첫 번째 칸에 전문화의 원리라고 나왔어요. 이거는 분업이에요. 분업. 제가 옆에다 적을게요. 분업. 가급적이면 일을 쪼개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업무 처리를 할 때. 명령 통일의 원리라는 개념이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한 명의 상관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는 게 능률적인 관리에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시면 되죠. 회사에 들어갔어요. 내가 어떤 업무를 수행을 했어요. 근데 내가 보고를 해야 되는 사람이 너무 다수예요. 그러면은 복잡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가급적이면 한 명의 상관에게 보고하는 체계를 조직에서 갖는 것이 능률적인 관리에 좋다고 본 거죠. 세 번째 칸에 보시면 통솔 범위의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예를 들어서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 맨 말단에 일반 사원이 있고 그 다음 계층에 대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리가 보통 몇 명의 부하 직원을 데리고 있어요, 여러분? 뭐 한 3명, 4명?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 것 같은데 통솔 범위 원리라는 건 뭐냐면 적절한 부하의 수를 만들어 두는 게 좋다는 거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근데 어윗과 귤릭 같은 경우에는 5명에서 6명이 되는 게 좋아 이런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틀렸죠,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러한 연유로 뒤에 나오는 어떤 학자들한테 비판을 받게 됩니다. 아무튼 이 사람들은 대여섯 명이 좋다 이렇게 봤던 거죠. 그럼 통솔 범위의 원리를 여러분들이 떠올리실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적절한 부하의 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맨 밑에 부서 편성의 원리라고 되어 있는데 부서를 편성할 때 나름의 기준을 고려해서 부서별 분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부서별 분업이다. 맨 위에 있는 전문화의 원리라는 것은 개인별 분업 체계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맨 밑에 있는 부서 편성의 원리라는 것은 부서를 편성할 때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부서별 분업 체계를 지니는 게 좋다. 이렇게 보는 게 부서 편성의 원리가 되겠다. 같은 말로 부성화의 원리라고도 한다. 그러면
이 행정의 4대 원리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보통 원리라고 하면은 어떤 말이 떠올리세요? 원리? 이게 보통 원리라는 표현은 어떤 때 쓰는 거냐면 전 세계 모든 곳에 적용될 수 있는 법칙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훗날 다른 학자들한테 이게 비판을 받게 되죠. 원리가 아니라고 비판을 받아요. 아무튼 이 사람들은 원리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밑에 어휘과 균lik이 이제 포스트 코브라는 것도 주장을 했다. 뭐 그게 요점인데, 포스트 코브라는 것은 제가 괄호 열고 이렇게 적어놨어요. 최고 관리자가 조직에서 수행해야 되는 일 7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포스트 코브 이렇게 하는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최고 관리자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를 옛날 시험에서 뭐라고도 표현을 했었냐면 하향적인 기능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적도 있습니다. 하향적인 기능. 무슨 말이냐? 저 7가지 일을 최고 관리자가 정해서 아래 계층의 사람들한테 명령해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향적 기능이라고도 불려요. 만약에 시험에서 상향적 기능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향적 기능이다. 그럼 이제 7가지 이거 선생님 다 외워야 됩니까? 그거 아니고요. 제가 체크만 해드릴게요. 2가지만 구분을 하세요. 올가나이징하고 코올디네이팅, 요거 2가지만 정리를 해두겠습니다. 지금 올가나이징을 제가 이제 여러분 시험에서 조직화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리딩을 해보면 구성원에게 직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지운다 이랬잖아요. 자, 행정학 시험에서요, 이 직무라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직무, 요거는 일이에요. 일. 그 사람이 하는 일. 일이다, 일. 그래서 뭐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행정학 공부하다 보면은 직위, 직무 이런 표현들 배우게 돼요. 직위 이러면은 하나의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고, 하나의 자리에는 당연히 부여된 직무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바꿔서 표현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의 직위에 직무를 부여하는 거 같은 말이에요. 그다음에 밑에 코올디네이팅 같은 경우에는 조정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부서와 부서 간 업무가 연결되도록 노력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 같은 걸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 조직력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 뭐 너가 공격수 해라, 너가 미드필더 해라, 너가 수비수 해라, 너가 골키퍼 해라, 이거는 분업이에요. 근데 그렇게 분업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조직이 강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름의 그들 간의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코올디네이팅 이렇게 표현을 한다. 요거 2가지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밑에 29페이지에서 2번에 관리주의학자의 공통된 견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론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자, 공통점이 있고 이제 뭐 관리주의의 한계점이 있다, 제가 정리를 해두었는데, 공통점 칸에서 첫 번째 점은 체크를 해두겠습니다. 사람을 경제인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경제인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돈을 주면은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존재로 본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뭐를 채우는 존재다? 기본적인 욕구를 채우는 존재다, 그렇게 본 거예요. 기본적인 욕구 이퀄 생리적인 욕구인데, 예를 들면 의식주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3번째 점 체크하겠습니다. 3번째 점에다가 별표하세요. 행정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그럼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무언가를 관리할 때 환경을 고려해서 관리한다, 이러면 개방체제적 관점. 그렇지 않는다, 폐쇄체제적 관점, 이러는 거예요. 관리주의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조직 바깥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환경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 사람들은 그랬다. 그 다음에 4번째 점 체크하겠습니다. 행정은 능률적인 관리 및 집행으로 간주한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봤다?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이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거 체크해 두시죠.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이다. 그 다음에 밑에 한 개가 나와 있는 칸으로 내려갈게요. 첫 번째 점 중요해요. 체크하시고요. 조직 내 인간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로지 시스템 설계에만 초점을 두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그 공무원 쪽에서 수업을 하다 보면 이런 거를 발견할 때가 있어요. 뭐 학생들이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수험생들 중에서 친한 사람들끼리 이제 누가 있는지를 파악을 하면은 그 클래스를 관리하기가 수월해져요.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은 없었다는 뜻이에요. 오로지 시스템 설계에만 초점을 두었다. 그 다음에 뭐 두 번째 점, 세 번째 점 다 체크해 두겠습니다. 원리 간의 어떤 원리가 아니다 지금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점 같은 경우에는 왜 그래요? 아까 예를 들어서 통솔범위 원리 같은 거 생각하시면 좋죠. 적절한 부하의 수라는 게 어휘과 균lik 같은 경우에는 대여섯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게 관리자의 능력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모순되는 면이 있다. 그리고 이들이 제시했었던 원리들 같은 경우에는 실험을 하지 않고 그냥 몇 가지만 기납적으로 관찰하고 나서 제시한 원리들이에요. 엄밀한 실험을 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 점 체크하겠습니다.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다 이러는 거죠. 이것도 단점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관리주의는 끝났어요. 오늘 처음 배우시니까 그 행정이론 챕터가 전체적으로 중요하긴 해요, 여러분. 그런데 가장 많이 회자될 수 있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이론은 당연히 맨 처음에 나온 이론이에요. 그래서 관리주의는 정리를 반드시 잘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까요? 안 적으셔도 돼요. 관리주의 공부하실 때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그 개념에서 도출해낼 수 있으면 좋거든요. 친절해요, 행정학은. 여러분 어떻게 써 있어요? 관리를 강조한다 이렇게 나왔죠. 여기서 말하는 관리는 당연히 능률적인 관리가 되겠네요, 여러분. 그렇죠? 능률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한 학자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둔 거잖아요. 그렇죠? 윌슨이 있고 또 누구 있었어요? 예, 테일러 있었죠. 그 다음에 어휘과 균lik이 있다 이랬어요. 여러분들도 직감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행정학의 아버지다 보니까 너무 중요해요. 그러면 윌슨은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뭘 하자는 거예요?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와 행정을 분업화하자. 이게 끝이잖아요. 테일러 같은 경우에는 능률적인 관리를 위해서 관리자가 작업 분석을 세세하게 해야 된대요. 이거를 시간 동작 연구를 한다. 그걸 통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유일 최선의 방법을 관리자가 발견을 하고 그거를 노동자한테 가르치고 일을 잘하면 돈 많이 주자. 어휘과 균lik 같은 경우에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를 제시한 거 맞죠, 여러분? 행정의 4대 원리를 주장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포스트 코브라고 얘기를 할게요. 최고 관리자 기능 7가지를 제시했는데 올가나이징과 코오디네이팅이 중요하다. 그 정도 얘기했던 거잖아요. 전부예요. 지금까지 한 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 행정학을 다룰 때 어떤 포인트로 굵직하게 툭툭 치고 나가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행정학은 민법이라든가 행정법과는 조금은 다르게 새로운 선지가 계속해서 생산되는 성격이 있다. 그러다 보니 너무 선지를 암기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는 개념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자 하시겠죠. 그리고 물론 중심 선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말씀을 드렸던 것만 외우시면 되겠죠. 얘는 정행 이혼론 이런 거잖아요. 그럼 정행 이혼론 이러면 정치 행정 분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 30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인간주의라고 나왔어요. 행정학은 너무 친절해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간주의는 왠지 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인간. 그렇죠?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국가 관리를 하든 조직 관리를 하든 시스템 설계에만 너무 매몰되지 말고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게 오히려 생산성 제고에 좋을 수 있다. 전부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주의. 그러면 인간주의는 사실은 이따 보면 알겠지만 기존에 나왔었던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왔어요. 그럼 관리주의를 왜 비판했을까요? 인간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 그럼 첫 번째 점 한번 보면 파란 박스에서 인간주의든 관리주의든 일단 목표 자체는 뭐예요? 생산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목표는 같지만 뭐가 다르다? 방식이 다르다.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에다 초점을 두는 것이고 인간주의는 인간에 초점을 두는 거죠. 제가 뭐 두 번째 점은 말로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틀잡기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뭐 직관적 이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적어둔 것에 불과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점 같은 거. 여러분들이 지금 수험생 신분이시니까 보면은 학원의 커리큘럼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면학 분위기 내지는 인출을 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라면 어떤 게 중요할까? 제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커리큘럼이라는 것은 우리가 배웠던 용어로 표현을 하면 공식적인 구조가 돼요. 그 실제 제가 학원가에서 이제 몸을 담고 일을 하다 보면은 느끼는 것인데 커리큘럼은 조삼모사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어느 학원이든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 용어가 다를 뿐이에요. 근데 면학 분위기, 인출하려는 개인의 노력 이런 건 다를 수가 있겠죠, 여러분. 그리고 그 커리큘럼을 수행하는 선생님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학업 성취도에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람과 관련된 그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비공식적인 요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럼 비공식적인 요인은 뭐다? 사람과 관련된 그 모든 요인들 이거를 비공식적 요인이라 부른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관리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구조 설계에만 너무 집중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비공식적인 요인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했겠죠. 따라서 관리주의는 비판을 받는 거죠. 인간주의로부터. 왜? 이렇게 했다고. 끝났어요, 사실은. 아주 큰 틀이 끝났습니다. 이 정도만 잘 가지고 계셔도 문제를 풀 때 굉장히 유용해요. 자, 등장 배경이라는 칸이 있죠, 의의에서. 거기서 보시면 관리주의 중에서 특히 과학적 관리법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타났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거 외우시기보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관리주의를 비판하면서 나타났다. 이렇게 보셔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왜냐? 과학적 관리법 자체가 관리주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개념을 한번 볼 텐데 핵심은 이게 되겠죠, 여러분. 비공식적인 요인에 초점을 두고 조직 관리하자는 거예요.
거기다가 짤막한 거 하나만 제가 적을까요? 비공식적인 요인에 기울여서, 관심을 기울여서 하고자 하는 거, 원하는 건 뭐냐? 결국 조직의 생산성 제고라는 거예요. 이 생산성 제고에 대해서는 관리주의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껴가지고 생산성 제고하자. 그건 똑같아요. 근데 방식이 다른 거지, 지금. 벌써 10시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기 인간을 사회 심리적인 존재로 간주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에다가 뭐라고 적어두시냐면 사회 심리적인 존재랑 경제인은 다르다. 이렇게 잡아두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간을 경제인으로 간주한다. 이건 어디였어요? 관리주의였었죠. 그러면 인간을 사회 심리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이러면 인간주의예요. 사람을 해석하는 관점이 좀 달라요. 자, 인간을 사회 심리적인 존재로 간주한다. 이것만 사실 알고 계셔도 상관은 없는데 여기에 대한 용어 설명을 제가 해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걸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사회적인 존재라는 것은, 인간이라는 것은 무릇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 클래스에서 수업을 할 때 뭐 40명이라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한 20명이나 15명에서 20명이 성적이 좋거나 대단히 열심히 해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이 따라서 같이 잘하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심리적인 존재라는 건 뭐냐면 심리적인 욕구 충족을 중시한다. 심리적인 만족감을 중시한다 이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간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원하는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거를 하게 되면 심리적인 만족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게 더 열심히 일을 하게끔 만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아실현적 욕구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럼 자아실현적 욕구는 뭐냐면 쉽게 표현을 했을 때 꿈을 가진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목표를 달성을 했을 때 심리적인 만족감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로 열심히 일하기도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러는 거죠. 그럼 요점은 뭐예요? 사회심리적 존재의 돈이 전부는 아니다. 이렇게 가시면 끝나시는 거예요. 됐죠? 오늘 진도는 제가 여기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우리 학원이 다음 주에 월요일 날 휴강이라면서요. 우리 학원이 제가 단체 문자 보내드리라고 할게요.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가지고 아마 8번을 수업을 할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강의 계획서를 그거를 고려해서 작성을 해서 학원에다가 보내둘게요.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번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